세금 규제 때문에 지방은 어차피 이번 6.27 대책과 무관하게 투자가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타구 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똘똘한 한 채 규제 정책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방 걸 안 사고 서울 걸 사거든요. 서울 거를 팔고 지방 걸 살 사람은 없거든요. 지방 분들도 지방 안 사고 서울 거 사는 마당에 이걸 사줄 뭔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방은 뭐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 팔릴 만한 좋은 입지들은 팔리거든요. 네.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 전후처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소장님 또 모신 거는 이제 또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에 이제 급변이 오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전망을 여쭤보기 위해서인데 우선 이 6.27 대책 이전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이제 2달 정도 이제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이제 곧 8월이니까요. 경기도 좋지 않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도 났었는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 달 정도도 서울에 그리고 서울의 핵심 지역 집값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게 집값 단기간에 좀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좀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뭔가 경제적으로 이전 정부보단 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어서 자산 시장이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주식도 많이 올랐고 올랐죠.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코인도 올랐죠. 가장 주춤한 게 있었지만 좀 오르긴 했죠. 그러니까 뭐 거의 7천 가까이 찍었다가 바로 1억 5천까지 갔었으니까 뭐 지금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자산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정부가 지난달 27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담대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내놓았는데 이제 뭐 모든 분들이 아실 테니까 핵심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6월 27일 대책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래량이 좀 급증을 했고요. 만 건이 넘었죠, 서울 아파트.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싼 아파트들이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비싼 평균 이상의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었고, 물론 그 전에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는 이미 좀 많이 올랐었고, 거기 이어서 이제 5월달 전후로 해서 그 이제 바로 아래에 있는 이익 등급 급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 성당, 송동구, 동작구, 강동구가 막 오르기 직전이었어요. 거기 거래량이 막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6.27 대책은 그 지역들을 타겟팅한 것 같아요. 어차피 강남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그렇게 높은 비율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풀 레버리지를 쓰는 이제 그 젊은 층들이라든지 가격대를 추정을 해보면은 마포, 성동구, 강동구, 동작구 그 지역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거래량을 조금 이제 중지시키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좀 세게 나왔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6억 원 이상 대출 안 나오게 아파트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이제 대출을 전세를 끼고 살 때는 전세 그 대출을 낄 수 없게, 후순위 대출이 또 나올 수 없게 이런 식으로 좀 제도를 걸어놓음으로써 전세 끼고 가는 투자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6억 원 이상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들은 좀 중단이 된 상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주담대 금지 이후에 현재 부동산 시장 집값이 그럼 서울 같은 경우 어쨌든 이게 수도권을 잡는 거였잖아요. 규제가 지방은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경기나 뭐 서울, 인천에서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랑 요즘 사람들 심리는 어때요? 심리는 많이 꺾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KB에서 매주 발표하는 이제 주택 수급 심리하고 주택 수급 지수하고 매수에 대한 심리 지수표가 있는데 100이 다 넘었다가 지금 100 밑으로 다 내려왔거든요. 특히 6월 27일 대책 이후부터는 4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을 살려고 하는 좀 심리는 많이 꺾여진 것 같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게 시세 하락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일단 살려고 하는 심리들은 다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팔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가를 좀 내려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도 이 영향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시세가 많이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이사를 가야 되는 층들 같은 경우는 아까 목표로 했던 뭐 마포, 성동, 동작, 강동보다는 한 단계 아래 급지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을 좀 목표로 했던 층들 중에서는 이제 경기, 인천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도 대출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다 보니까 전세 금액도 좀 낮춰서 혹은 이제 전세가 안 되면은 반전세나 월세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도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위에 있는 입지 어떻게 보면 강남이라든가 마영성 이런 쪽은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밑으로 그렇죠. 좀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사를 꼭 가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좀 미리 살려고 하는 수요들은 다 없어진 것 같고요. 네. 꼭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하급지나 하급 상품으로 터닝을 하는. 자, 그럼 주담대 금지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은 한 90%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10건 거래되던 게 한 건 거래된다는 얘기고요. 평균적으로 한 6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건에서 한 4건 정도로 준 거죠. 그리고 매물은 그러면요? 매물은 그대로인가요? 막 집주인들이 큰일 났다, 안 팔린다, 빨리 늘어난다는 게 결국 매수와 매도세의 싸움인 거잖아요. 매물은 거의 그대로라고 봐야 되는 거 뭐냐면 현재는 그대로다. 그전에는 또 매물이 없었거든요. 네. 시세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매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시세가 올라갔는데 이제 매물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평균 예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평균적인 시기보다는 많은 건 아니라 그 5월 달 전후에 막 올랐던 시기 있죠. 그때보단 많아졌는데 아직도 매물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이따가 뭐 집값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60% 심한 곳은 90% 줄었다는 거는 이제 사고자 하는 심리가 꺾인 것도 이 심리가 꺾인 것도 어쨌든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큰데 또 이제 반대측에서는 매물이 늘진 않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신 분들은 또 집값이 만약에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 봐라 이제 거래량 꺾였다 6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냐 이제 집값은 폭나고 가는 거다 하는 분이 있고 또 집값이 여기서 멈추거나 보합이거나 아니면 좀 더 오른다 하신 분들은 어쨌든 집주인들은 지금 팔 생각이 없다. 결국 안 내놓으면 아무리 거래량이 없어도 집값은 안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양쪽 다 사실은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단 말이죠. 둘 다 맞는 의견이고요. 네, 앞으로 근데 어느 네. 쪽으로 지금 좀 더 기울기가 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입지나 상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 네. 수급 여력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좀 호가가 내려온 거래들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사를 꼭 가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막 3억, 5억 호가가 올라가서 추격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상급 입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또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반등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하급지로 수요가 옮겨가서 거기가 살짝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들은 권장해드리기 쉽지 않아서 지금도 저는 산다고 하면 오히려 상급지사라고 말씀드리고 중하급지는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급지가 지금 약간이라도 조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걸 차라리 사는 게 왜냐면 그 전까지는 매물이 아예 없어서 그냥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는 가격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매물이 나와 있고 그것들 좀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매수자 유리하게 조금 가져올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꼭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건 뭐예요? 제가 뉴스 같은 거 좀 보니까 상급지 뭐 강남 상구나 뭐 용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래들은 주담대 이후에도 좀 더 가격이 올라간 것들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그냥 단기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책의 타깃이 강남 상구, 용산구가 아니라 그 밑에 지역이었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강남 상구, 용산구는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인데 아마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본인의 좀 자산을 좀 다른 걸 정리해서 갖고 오든지 뭐 코인을 정리하든지 주식을 정리해서 그렇게 대출 안 나오는 부분들을 커버하는 것이지 대출 규제를 했다고 안 사는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네.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거래량은 많지는 않고 한 건씩 거래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개가 거래되면은 신고가가 한 두세 개는 나와요. 그것들이 이제 기사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화 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많은 게 아니라 한 건 거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들은 늘 나오는데 거기는 꼭 거기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물건이 하나면은 그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이고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가 72억. 72억에 거래된 근데 거거든요. 그게 주담대 6527 이전에 거래된 건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랐다는데 정확한 건 어떻게 돼요? 그 레미안 원베일리 거래를 제가 나올 때마다 까보고 있긴 한데 대출이 일단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2억인데? 예, 그러니까 6월 27일 전에 했던 후에 했던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요.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금 80억에서 100억 거래되는데 대출을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그냥 별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확실하게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는 거래량도 줄고 호가가 내려온 건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강남권에서도 호가가 내려온 것은 사실이 맞아요. 근데 이제 강남구에서도 이렇게 좀 핫한 단지들 말고 좀 애매한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호가가 내려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지가 지금 이제 주춤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는 가만히 있고 말씀하신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 여기가 오히려 더 가격이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에서 보는 입지는 여러분들 대부분 못 사시잖아요. 알려드려도 못 사시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입지들에서 기회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요. 분명히 호가가 내려오고 조정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그때 노리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
하반기 때까지는 좀 조정이 되는 지역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대출이 줄어든 만큼 어차피 이제 연봉 한 1억 정도면 7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20억 이상 대출을 받는 줄 알아요. 20억 대출을 받으려면은 DSR에 걸려서 못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7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뭐 20억, 30억, 40억 되는 시장들은 기존의 집을 팔아서 현찰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들이니까 대출과는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억 이하 그 시장에서 내가 대출을 풀로 받아야 될 때, 그러니까 연봉이 만약에 2억이다. 맞벌이에서 2억이다. 이런 분들은 좀 타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봉이 1억 전후면 분들한테는 큰 영향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수도권 강력한 규제로 인해 투자 자금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풍선효과처럼 유입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어쨌든 여기서 규제를 받지만 이제 밑에도 덩달아 지방 부동산도 위축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627 대책은 수도권을 규제하는 이제 대출 규제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이제 실행이 됐어요. 맞아요. 7월부터.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방이 조금 영수성이 있지만, 근데 지금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대출 규제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규제 중에 하나가 세금 규제인데, 세금 규제 때문에 지방은 어차피 이번 627 대책과 무관하게 투자가 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지방에서도 뭐 그냥 갈아타기나 내 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합니다. 대출 정도도 나오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은 지금 공급된 물량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뭔가 수요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 좀 사고팔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 똘똘한 한 채 규제 정책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지방 걸 안 사고 서울 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좀 빠져나오고 있고 이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수요 자체가 없어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걸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서울 거를 팔고 지방 걸 살 사람은 없거든요. 지방 분들도 지방 안 사고 서울 거 사는 마당에. 왜냐면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있고요. 그렇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는데 세 개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세금 규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이걸 폐지하지 못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거예요. 내년 5월 9일까지. 만약 내년 5월 9일이 돼봐야 되겠지만 그게 유예하지 않으면 중과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럼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취득세는 지금도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많게는 13.4%까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이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소득이 나지 않는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지방 걸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분들이 지금 이사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 팔리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사줄 뭔가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방은 뭐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녹록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지방에서도 이제 한 주택 팔고 한 주택 갈아타는데 팔면은 팔릴 만한 좋은 입지들은 팔리거든요. 네. 좀 저렴하게 팔면은 네. 그리고 이제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이런 수요들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분양이 많았던 지역들은 미분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풍선 효과가 뭐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 전후처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부의 어쨌든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를 낳는 경우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 3구를 이제 용산을 하다 보니까 마용성도 막 오르게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풍선 효과 나면 특정 지역에 가열 반복시키는 이유는 뭐고 이걸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게 있나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지역을 다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단기간 폭등하는 건 막을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규제를 하지 않고요. 공급으로 오히려 시장을 조금 조절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부동산 파트는 아예 없는데 딱 한 페이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줄에 전 정부처럼 규제로서 부동산 시장을 잡기보다는 공급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첫 줄에 나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정말 핵심을 찌른 가장 좋은 정책을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1번으로 가다 보니까 풍선 효과니 이렇게 뻥튀기니 한 주택도 선호 현상이고 뭐 서울만 집중되는 현상들 때문에 여기만 더 올랐거든요. 지방은 아직 한 5년 동안 시세가 정고점을 넘지 못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도 계속 정고점을 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규제 1번도 정책 결과라고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7월 말 8월 초에 원래 정책이 나오기로 했는데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 8월 초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 정부에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공급 대책이 나온대요. 그것들 좀 기대해 봐야 될 텐데 아마 규제가 아니고 공급으로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번 정부의 6월 27일 대책은 본인들이 첫 번째 정책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8월 초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6.27 대책은 너무 불이 급하게 나서 약간 불빨 급하게 끈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막 그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그냥 물을 확 껴인진 거죠. 네.
어쨌든 집값이 너무 급등하니까 안정시켜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말씀하신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정책이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 서울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물론 생각대로 된다면 이게 안정되겠지만 이게 빵이 아니니까 전에 국토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소 4년은 걸릴 거잖아요. 일단 4년 더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이 다 된다 하더라도 이 서울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하고 지방과 그 궤를 맞출 수는 없어요. 지방보다 서울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다만 그 속도를 좀 조절할 뿐이고, 여기다 하나 더 노력할 것들은 서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릴 수만 있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폭은 적겠죠. 근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돼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서울에 몰리는 공급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좀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두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는 신도시 공급을 확대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심 내에서는 이제 헌 주택들을 새 주택들로 바꾸는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정책들을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정비 사업을 억제했는데 이번 정부는 신도시 사업도 확대를 빨리 하고 정비 사업도 규제를 완화해서 빨리 새 아파트로 바꾸겠다고 하거든요. 네.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게 아마 이번 정책에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죠.